이상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상하지 않죠. 원래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런 원칙에 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예 농가에서 재배하는 거는 씨앗으로 발화시킨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커팅이라든가 줄기를 자른다든가 뿌리를 나눈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클론을 만들어내요. 복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다만 복제를 만들어내면 똑같은 애가 나올 수가 있는데 복제가 아닌 씨앗의 경우에는 뭐제 딸이 저랑 똑같은 리가 없잖아요. 비슷할지는 몰라도 그런 룰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어서 사실 자연 생태계 안에서 정확하게 얘가 누구지? 라고 찍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자오라가 지금 저희 박성경 연구원이 써놓은 것처럼 오에노세라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가우라라고 불리는 앞에 성경 자체가 서로 두 가지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용어가 두 가지 속이나 저런 것들이 과학적 명이 두 가지로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만이 아니고 세 가지로 쓰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자마다 그 식물에 대해서 명을 정하는 게 사실은 칼린네라는 분이 한 많은 종의 식물을 이름 지어 놓았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만 종이 넘어간 식물은 어떻게 되냐? 린네가 이름을 못 붙이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후배 또 과학자들이 이름을 새롭게 출연할 때마다 이름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린넨은 분명히 가오라라고 했는데 내가 안만 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오라 국내에서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을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할 때도 완성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가오라가 오엠세라고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마테이처럼 사이언티픽 이름도 가오라로 지금 많이 쓰이고는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점점 더 오해무세라. 옛날에 가오라고 불렸다. 지금은 오해무세라라고 불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식물처럼 특히 그 목대를 지니고 있지 않고 부드러운 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잎보다는 꽃이 훨씬 더 많이 맺히는 저런 타입으로 생기는 가오라라기보다는 오해무세라를 보시면 되고요. 자생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자생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뭐 제가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한 번 더 좀 찾아보시고요. 원래는 저쪽에 그 네이티브 어메리칸 그러니까 미국 인근의 초원지대에서 자생했던 식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우라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인디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미국 원주민들의 딸그 피오나처럼요. 그 딸 이름으로 가장 많이 지어진 이름 중에 하나예요. 가오라가. 그래서 가오라가 그 이름을 따서 아마 꽃이 예쁘고 또 하늘하늘 거리는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이름을 붙여주면서 일이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바늘꽃이라고 부르는 거는 약간 미들 타입으로 이게 암술 수술이 튀어나오는 모습이 되게 뾰족한 바늘처럼 좀 꽃이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늘꽃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서양에서는 바늘에 바늘자도 안 나오고 있고요. 니들이라는 표현은 돼요. 또 빼가라는 표현을 해. 깃털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깃털에 조금 가깝지 않나. 왜냐면 아까 그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꽃 덩어리로만 보면 왜그 해 깃털이나 이게 끝 장식에 이렇게 보면 그 깃털같이 그 죽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크기 때문에 화이트 페더, 핑크 페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단연이 될지에 대해서는 월동은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아마 월동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얼마나 몇 년을 살아주냐의 단연은 잘 이제 좀 키워보셔야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짧은 단연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저희 집에 심은 거는 짧은 나이에요. 왜 학원 클 때 거의 반복 수준으로 굉장히 키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키가 크거나 작거나를 떠나서 짧은 단위를 얘기하면 성장형 가우라는 저는 어떨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우라 친구를 만약에 정원에 쓰신다면 어떤 자리, 어떤 포지션에 쓰세요? 저 집에서 베란다에 펴는데 있는 하루에 4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얘가 돋보이더라고요. 네. 키도 크고. 네. 저도 좋아요. 너무 이뻤어요. 네. 집에서 봤을 때 베란다 창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면 대박이 눈이 안 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밭에다가 다시 여기 속초에다 심고 나니까 조금 뒤쪽으로 제일 앞쪽 말고 뒤쪽 가운데 쪽에 딱 이렇게 심으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키가 상당히 크고 왜 이렇게 부시 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걔가 막 촘촘하게 커다란 반복 형태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얘를 예를 들면 하늘하늘만 잔잔한 꽃밭 있는 데다가 턱 하고 집어넣어버리면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굉장히 좀 걔 덩치에 다른 애들이 다 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키가 크다 보니까 늘어져요. 내긴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얘가 사실은 이만한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가 순간애가 이렇게 한산하면서 덩어리가 아니고 촘촘하면서 덩어리인데 그런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이 밀려가지고요 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요하거든요. 꽃밭에 다른 식물하고 심었을 때 좀 뒤편으로 블로킹을 시켜야 될 때가 있다던가 아니면 꽃밭이 너무 잔잔해가지고 중간에 볼륨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식재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애랑 섞었을 때 상당히 얘가 덩어리가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의하면서 주셔야 되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관상 효과는 엄청 좋아요. 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죠. 네, 맞아요. 특히 저는 큰 정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쫙다 펴있거나 이렇게 돼도 너무 훌륭한 속성이에요, 속성. 1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속성이기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정원을 풍성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식물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주의를 요구한다. 어떤 방식으로 키울지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은 조사해 보시니까 어떤 색상 나오던가요? 찐 분홍, 하얀색도 찐분홍까지 나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얀색과 찐분홍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분홍으로 보여요. 그래서 되게 화사하게 보이고 가까이 가면 하얗게 보이고 네, 그랬어요. 연분홍이 조금 있고요. 찌분홍도 있어요. 사실 그 하트도 있고요. 그리고 무늬는 자세히 안 보셨어요? 잎이요, 잎. 잎은 안 호가 보여가지고 너무 예뻐요. 잎에도 그 살짝 핑크 계열의 잎 자체에 핑크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우라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늬 가우라고 해서 그게 잎에 무늬가 있다는 뜻으로 무늬 가우라를 만약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 섞어서 보내고 있어요. 저는 무늬가 가우라가 누군가는 왔어요. 무늬 가우라가 같고 누군가는 그냥 가우라가 같고 이렇게 그죠? 네, 그게 무늬 가우라. 네, 맞아요. 그래서 조사할 때 무늬 가우라라 해가지고 네. 녹색과 분홍색에 이렇게 잎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렇게 줄무늬 줄무늬가 있죠. 있다. 네. 그 종류가 그리고 또 요즘에 가우라가 아까 말했던 키가 커서 생기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성이 나오고 있어요. 키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막 1m 육박할 정도로 안 크게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늘어지니까 생기는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또 재배를 하면서 안 늘어지게 하는 성분을 더 추가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사실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좀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식물 시장에서 사는 식물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식물이에요. 그래서 절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걔를 우리가 막 뿌려가지고 자기가 막 자생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늬가오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인위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키면은 딱 좋잖아요. 화분 사이즈 보니까 키가 한 30에서 60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인데 그 사이즈가 확보되도록 조율이 조금 돼 있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그런 식물 시장에서 같은 가오라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단가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집에서는 3,000원 달라 그러는데 똑같은 크기인 것 같고 가오라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어떤 집은 6,000원 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세요. 저 집에서는 4,000원인데 왜 여기 6,000원이에요? 라고 하면 품종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소규모의 뭔가 인간에서 조금 더 조율이 돼서 이렇게 된 애들은 아무래도 지금 초기 단계에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애들의 단점을 극복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비싸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 이제 시공하거나 이럴 때 조금 난제가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사실 식물 개와 꽃을 피우는 시기가 긴 것도 정원식물로서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리 예뻐도 너무 짧게 폈다가 져버리면 이제 제일 난제가 불꽃 같은 경우에요. 진짜 예쁘거든요. 아침에 보면 저녁에 와서 없어요. 작약도 마찬가지예요. 작약 아침에 피면 어우 너무 예쁜데 저녁에 와 보면 쑥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쁜 거를 떠나서 정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작은 것도 사실은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가오라가 6월 달에 피기 시작하면 정말 소리 내리기 전까지 한두 개씩 계속 펴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속성 측면에서 보자면 여름을 가장 조금 왕성하게 지켜주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식물들을 왜 봄꽃의 특징하고 여름꽃의 특징이 굉장히 달라요. 여름에 봄꽃의 특징은 뭘 것 같으세요? 봄이라는 계절을 딱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봄꽃의 특징은 뭘까? 화려하고 왜 화려하죠? 여름은 그럼 왜 안 화려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름의 대표적인 꽃은 가을하기 때문에 가을하기 있고 장미도 있고 뭐 있어요. 달팽이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봄에 그럼 가장 떠오르시는 봄꽃 저희 받은 것 중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늘이 네, 작고 꽃이 작고 네. 또 작고 땅에 붙어 있는 네. 네. 양지보다는 약간의 그늘처럼 생겨있는 네. 색상의 꽃이 더 나오는 것 일단은 봄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수선화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수선화나 튤립이나 초기에 정말 세팅을 가장 먼저 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수선화거든요. 그러면 복수초도 마찬가지고 복수초도 굉장히 빠른 애, 크로커스 엄청 빨라요. 그런 애들 굉장히 빠르잖아요. 개나리 빠르죠. 진달래 빠르죠. 엄청 빠르거든요. 이 빠른 애들하고 지금 이거 가오라 이거 폈고요. 입합나무 폈어요. 입합나무. 그러면 입합하고 조금 더 이제 꽃으로 가니까 초본으로 가니까 조금 헷갈리시면 지금 흰색을 온몸으로 피우는 식물 두 종을 비교를 해볼게요. 벚나무가 있어요. 난리 나죠. 입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도 난리 나는 애예요. 근데 왜 우리는 벚나무만 기억하고 입합이 꽃핀 거를 기억을 못할까요? 아카시아 난리 났어요. 향기가 막 꽃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아카시아는 꽃이 기억이 안 나고 모든 게 다 풀어져서 네 맞아요.
근데 푸르러졌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벚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꽃을 피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흰 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잎하고는요, 이미 잎이 다 나왔어요. 다 나온 상태에서 벚나무, 개가 오죽하면 밥 들어갔잖아요. 밥 들어간 애는 엄청나게 꽃을 피우는 애들이 다 밥이에요. 조팝, 잎밥, 뭐, 박태기 전부 다 밥이거든요. 그런 애들 중에서도 유난히 우리가 벚꽃을 기억하는 이유는 초록이 없는 채로 하얀 꽃을 피우다 보니까 유난히 도드라지는 색상이 한데 이게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초록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장미 이거 갖다 놨잖아요. 장미 옆에 초록색 잎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데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걔가 있으면 장미가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얘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튤립이 이 효과잖아요. 잎이 아직 다 채 나오기도 전에 얘 혼자서 동동동동 떠 있으니까 튤립이 그렇게 예쁜 거지. 잎이 다 올라가고 잎이 이만한데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꽃을 피우는 식물들 중에서 거의 70% 정도는 여름에 꽃을 피워요. 그리고 봄이 한 30%인데 우리가 자꾸 봄꽃만 기억을 하고 여름에 꽃을 피우거나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초록에 묻혀가지고 꽃을 피웠는지 어쨌는지 가서 보면은 효과도 잘 덜 나요. 이렇게 꽃병에 꽂으니까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나 저희 좀 이따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희 정원에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효과가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을화 종류가 괜찮은 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반부만 초록이 있고 꽃을 피워야 되는 애들은 꽃만 이렇게 꽃대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을화가 그런 매력이 좀 있어서 식물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실 때 공부하실 때는 한 달에 4종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좀 밀도 있게 쭉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가을화의 장단점. 그러면 나는 요럴 때는 요거 써야 되겠다, 요거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을화가 좋지만 또 너무 늘어지고 덩치가 커지고 그 중간에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부스부스 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도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가로 또 좀 가을화 공부하신 내용 중에 있으신 게 있을까요? 다음 신문으로 넘어갈까요? 이거를 멈췄는데 이제 뭐 기다리고 계신가요? 시력은 자꾸 에리 마리티마인데 생기는 지중해 단연생 초번식물이라고 돼 있고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늑대가 나와요. 네. 실버 더스트라고 좀 있고요. 5월에서 9월 사이에 노란 꽃이 핀다고 하는데 어디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첫 해에는 뭐 장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습을 싫어해서 꽃을 못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써 있고요. 키는 40cm에서 80cm라고 돼 있고 적정 온도 생육에 적정한 온도는 16도에서 25도 정도고 겨울에도 최저 8도는 돼야 할 수 있다고는 건조나 가뭄에 되는 강하고 가슴에는 유의를 해야 되고 배수 좋은 흙에서 양이고 배수 좋은 흙에서 자라는 해충이나 질병에도 강하다.
꽃을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노란색 아주 뭐 노란색 꽃이 소연 예쁜 부산으로 소금처럼 겁나 이쁜데 진짜 예뻐요. 노란색인데요. 그 노란색이 약간 꽃대가 길게 뻗어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름을 끝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제가 제가 화면 공유 살짝 해볼게요. 제가 공유할게요. 화면 공유 제가 할게요. 좀 풀어주시고 제가 공유를 할게요. 저희 집에도 백묘국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간 걸리나요? 시간 걸려요. 그 웹사이트는 잘 안. 뺐다가 다시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보세요. 저렇게 노랗게 펴요. 근데 사실 여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이게 노란 국화처럼 보여요. 요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국화처럼 그래서 백묘 진짜 국화국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국화랑 비슷하게 보여요. 꽃 자체가 이렇게 동글동글 당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백묘국이라고 해서 저렇게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피기 때문에 이 흰 빛깔 아래 저렇게 노란색이 피어나서 사실은 제가 피어난 꽃 중에 진짜 내가 진짜 예쁘다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아주 예쁘게 잘 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이 백묘국은 사실 꽃 보려고 심는 꽃은 아니에요. 잎사귀 보려고 중간중간 필러처럼 잎사귀를 넣어주기 위해서 심는 식물이고, 그리고 단연은 되기는 돼요. 근데 짧은 단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 백묘국은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단연이라고 할지라도 짧은 단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추위에는 그래도 조금 강한 편이어서 모르겠어요. 저쪽에 뭐 엄청 추운 강원도 뭐 예를 들면 인제라든지 아니면 뭐 횡성이나 이런 데가 영하 20도 내려가고 이런 데에서는 혹시 모르겠는데 백묘국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속초처럼 한 영하 5도에서 10도 사이를 살짝 겨울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는 백묘국이 월동을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저 이렇게 다만 좀 짧은 단연을 사는 관계로 그래도 해마다 사준다는 느낌으로 사서 중간에 필러를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구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번집니다. 아니 번지는 게 아니라 잘 커요. 번지지는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번지고. 우리가 식물 시장에서 구매하는 모든 식물들은 잡초 번식력을 억제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올렛이라는 제비꽃 있잖아요. 야생 상태에서의 제비꽃은 그냥 막 번져요.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걔가 천지사방에 막 민들레처럼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우리가 그 바이올렛 그 제비꽃에서 품종을 개량시킨 애가 비올라라든가 혹은 펜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제비꽃에서 변종시킨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심으면 그 자리에서만 성장만 할 뿐이지 막 옆으로 번져가지고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품종을 개량시켜서 정원 식물을 만든다는 그 과정이 실은 개인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엄청 많이 드는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정말 엄청나는 일이고 보통은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한 품종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주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개인한테 맡기더라도 보조를 해주죠. 돈을 보조해준다던가 해서 품종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그때 품종 개발에서 정원 식물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10년짜리로 막 위해서 예쁜 애 만들어냈어요. 파이어 폭스 막 이래가지고 만들고 너무너무 이쁜데요. 결론적으로 상품화를 딱 시키려고 할 때 국가에서 그거를 판단해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불합격하고 할 때 제1 여건으로 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네 스스로가 막 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번진다. 여기 하나 심었는데 막 다음번에 보니까 저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번지는 애는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정원식물로서는 이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산에 가셔서 예쁘다고 키우고 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요. 안 죽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잡초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벌개미치나 이런 거 절대 뜯어오시면 안 돼요. 전 마당을 벌개미치 밭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신다면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비 것도 갖고 오면 안 되고 흰 민들레 예쁘다고 또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원예 식물로서 또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너무 강한 그런 번식력도 들지만 또 하나는 컨트롤 불가능이 또 하나 들어가요. 그 컨트롤 불가능은 뭐냐면 막 번지고 이러는 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가 내가 원치 않은 곳에서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자랄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씨를 뿌렸으면 내가 뿌린 요 자리에서만 컸으면 좋겠는데 얘가 바람에 휙 날아가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가서 딱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좀 대표적인 종 중에 하나가 사실은 루드베키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스타 데이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스웨부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씨가 지멋대로 날아가서 내가 원치도 않는 곳에 앞자리를 잡는 그런 품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그 능력을 상실시켜서 품종 개량을 시켜놓은 게 식물시장에 등장하는 루드베키아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초원이나 이런 데서 이 루드베키아 너무 좋은데 내가 씨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심어야지 라는 거를 씨 받지 마세요. 받았다 하면 이 잘못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90%고요. 운이 좋아서 품종이 뭐 날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 사실은 이제 재배업자나 원예업자가 소중하게 딱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키거나 아니면 컬티베이션 시켜서 요만한 거에 막 거의 한 10,000원 돈이에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씨 이렇게 진짜 씨 알을 셀 정도예요. 요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애가 몇 알 들었지 이렇게 셀 정도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씨앗의 단가가 높아지는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시간 동안 그거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게 정원식물로서 적합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품종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개인이 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네가 개발해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에 신경을 안 써주고 있으니까 개인이 무슨 돈으로 10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품종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다 못 만들고 결국은 외국에서 만든 애를 사갖고 올 수밖에 없어서 이 스긴 라일락도요. 우리가 자생지가 우리다라고 우기고는 있지만 진짜 자생하고 있는 미스킨 라일락하고 식물시장에서 나오는 라일락 달라요. 걔네는 우리 식물시장에 적합하도록 크기도 다 조율돼 있고 꽃도 너무 많이 피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그걸 품종 개량시켜서 그냥
이스킨이라는 그 라일락 종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 산에 진짜 자생하고 있다는 동백 마찬가지. 모든 식물이 진달래, 뭐 철쭉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쁜 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더 이상 그 원예 작물 식물로 개발시키는 거를 안 하면 결국은 우리 식물은 이제 사라지고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딴 나라에서 개발한 거를 우리가 원예 작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백려국도 틀림없이 자생지에 우리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있는데 저렇게 흰 빛깔 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번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안 번지는 거를 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에서 번지지 않는다. 번지는 거가 정말 통제 불가능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아시죠? 그 대나무 한번 잘못 심으시면 장난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얘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랑 같이 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나무 심으셔야 됩니다. 한 번 심으면 그렇게 되니까요. 한 번 심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심어야 되는 여러 품종들이 있어요. 근데 대나무 중에서도 또 원예적으로 또 이렇게 잘 해놓은 애들은 그렇게 안 번져요. 안 번지는 능력을 끊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예를 들면 어느 밭에 오죽이 너무 좋아요라고 해서 오죽 이거 캐가세요라고 하는데 그거 그럴까요? 그래서 몇 개 캐는 보시면 이제 우리 집은 대나무 밭이다 이렇게 내가 대나무에게 너를 허하노라라고 생각하셨고 이 영원히 걔는 나의 동반자다 그들에게 땅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자생 식물이 대나무로 하게 되잖아요. 자생 식물이 많은 게 더 자생식물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생은 어떤 의미로 얘기해야 될까요? 그 스스로 인간의 힘이 없이도 스스로 번식과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식물을 자생이라고 봐야 된다면 영국에서는 사실 자생식물의 기준을 되게 좀 광범위하게 둬요.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살았느냐가 아니라 딴 데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해서 해를 거듭해서 스스로 자라준다라고 하면 자생으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스트릭하게 이걸 자생에 구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스스로 잘 살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태생이 아니면 자생식물은 구별을 안 하거든요. 그런 거가 있어서 자생식물이라는 용어를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피고 지고 할 수 있는 식물들을 많이 심는 게 좋으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월동을 해서 계속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단연을 많이 심는 게 좋으냐 아니면 1년 쫙 심었다가 얘기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용어가 식물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혼선이에요. 대혼란. 야생화가 뭐예요? 야생화, 자생식물, 예를 들면 1년생 식물, 다년생 식물 뭐 이런 기준이 사실은 되게 명확한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쓰지를 못하고 막 대혼재된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처럼 자생식물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식물을 칭하시는 걸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자생식물의 정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토종식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생식물이 아니라 토종식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용어가 영어로는 되게 스트릭하게 쓸 수 있는 용어가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자생하는 네이티브 식물이라고 하면 토종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식물 용어부터 시작해서 뭐 식물 이름 하나하나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혹은 이게 이렇게 깊숙이 쏙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암암리의 시장 내에서 막 통용되는 언어들로 서로 쓰다 보니까 이거부터 좀 되게 바로잡아야 될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바로잡을 일은 아니고 이 학교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하고 계시니까 식물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우려될 때가 너무 많죠.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다육식물 종들은요. 이름을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어려워요. 식물 이름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뭐 청록, 청담, 뭐 무슨 뭐 아침, 뭐 백로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백록이 뭐예요? 이들 다육 이름이래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정확한 식물명이 있고 우리나라 식물이 아닌 이상은 그냥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영어를 가지고 와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누군가가 붙인 이름으로 막 통용이 되고 막 이러면 이제 앞으로는 더 혼란이거든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백명국은 어떻게 쓰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쓸때 응, 제가 내가 신문 중에 응. 이거 가오라고 백명품 되게 많이 쓰였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에서 고무나무나 이런 것들 걔네들은 되게 다양하게 자라거든요. 땅 이렇게 야채 심으면 막 퍼지는데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해서 키우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받아요.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사실은 그 백려국은 이 자체로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게 계속 저희가 일주일, 한 달에 4종의 식물을 드리고는 있지만 4종이 그 4종으로 종합돼도 좋고 아니면 딴 종하고 딴 종하고 섞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구성하셔도 이게 이제 제가 그 식물 디자인에 관련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식물은 홀로 채집하듯이 하나 딱 심어놓고 이것만 막 들여다보고 붕대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화단 내에서 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화단 내에서 얘야 이 식물과 이웃하거나 합성했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되면 보랏빛을 피우는 뭐 아스타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라색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보면 휴케라 종류랑 섞어가지고 또 잎과 잎으로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등록을 보세요. 이렇게 분홍빛하고 섞어서 이런 느낌으로 주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보세요. 색을 이렇게 넣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나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항상 이렇게 좀 그 염두에 두신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심지어 얘가 꽃배추인 거 아시죠? 꽃배추예요. 꽃배추에다가 놓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줄을 맞추더라도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컨비네이션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느낌도 되게 좋아요. 휴케라에 조금 진한 자주색하고 요 백려국을 섞고 여기도 보면 다시 휴케라거든요. 휴케라 색깔 중에 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여기는 셀비아잖아요. 셀비아 우리 사루비아라고 말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일본식 그 발음법을 탈피하고도 남을 시기가 됐어요. 사르비아가 아니고 셀비아예요. 발음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야 되는지 걔네는 발음을 못하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셀비아 종류 중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이렇게 국화 종류들하고 이렇게 흰색 사이에 흰 또 이런 꽃들 하얀 것과 하얀 거가 붙어도 사실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뭐든지 그 식물을 저희가 이렇게 특히 2반이요. 2반. 식물을 공부하는 2반은 식물 하나하나가 도대체 붙었을 때 어떤 조합인가.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이렇게 연출하는 기법에 대해서 늘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덜러이 없이 화려해지죠. 거의 한복 치마 저고리 입은 듯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그 나라 민족마다 고유의 정통 옷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그 연두색하고 막 노란색, 분홍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개나리 진달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색깔이 그 나라의 식물 자연 속에서 많이 봤던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색깔들을 자기 옷차림에도 넣게 돼서 중남미나 아프리카로 가보세요. 꽃들이 다 그 색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색이 다 그 색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색을 어떤 의미에서는 잘 못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후반기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치마저고리 색깔만 봐도 그렇고 농악대 색깔만 봐도 그렇고 색을 굉장히 화려하게 썼는데 이게 조선 후기 쪽으로 넘어오면서 옷의 색감이 싹 다 빠져나가면서 흰빛깔로 좀 바뀌는 경향이 생겨요. 화려함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대 화려하지 않은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개나리 노란색, 진달래 뭐그 꽃분홍 뭐 얼마든지 다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동백도 우리 많이 보고 있고 막 이래서 그게 왜 후반부에 흰 빛깔로만 이렇게 통일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어떤 경제학자들은 염색 기술을 적어도 어떤 민족이든 옷의 색감을 강렬하게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염색 기술이 한참 발전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조선 후기쯤 오면은 이제 생활도 궁핍해지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염색하고 어쩌고가 싹 다 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백이민족은 아니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백이민족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한복을 봤을 때 또 왕비가 입었던 옷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백묘국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직 치료는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 병은 녹음병 녹아서 없어지는 아까 맞아요. 근데 그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잎을 만져보면 잎이 잔털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색감이 싫어요. 그냥 내가 산 애 중에 잎이 뭔가 뽀송뽀송한 것이 뭔가 잔털이 좀 있는 애들이다 싶으면 전부 다 얘는 과습에 약하겠구나. 습도가 많아지는 거에 취약하겠구나. 그래서 그 라벤더도 그렇고 로즈마리도 그렇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잔털 되게 많거든요. 양의 귀 뭐 이런 애들도 그렇고 그런 애들은 겨울에 추워서 죽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여름에 장마철에 우리 기후를 못 견디고 죽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장미허브도 그런가요? 장미요? 네, 장미허브라고 이파리가 이렇게 처럼 이렇게 정말 굉장히 애가 통통해요. 그럼 다육가인데? 다육이요? 네, 그러면 잎이 통통하면 대부분 다육식물과에서 사막형 기후 지역에 그거는 과습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물 빠짐만 잘 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습도가 높은 걸 싫어한다는 거지 물을 많이 주는 걸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라벤더나 로즈마리나 백묘고기나 물을 자주 주는 거를 원해요. 근데 쑥쑥 빠져나가서 물을 그냥 일시적으로 싹 하고 난 다음에 쭉 해야지 물이 계속 정체돼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정체가 가장 극단적으로 싫어지는 게 잎의 정체가 더 일어나면 싫어하니까 저희가 장마철에 비는 안 내렸는데 막 뭔가 막 습도가 90%에서 우리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비는 분명히 안개비 내린 듯한 쥐약 너무 싫어요. 근데 나도 싫어. 너무 싫어. 그런 날씨는 나도 싫어.
그래서 그거가 그때 아마 이 식물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일 거예요. 그 장마철에 녹아내린다고 하는 그때가 대부분 우리나라가 참 어마무시한 나라거든요. 정하기 정말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선생님은 이제 영국 가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같은 온대기후라고 해도 영국도 온대기후라고 그러고 저희도 온대기후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국은 영하 5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가고 더워도 27도 이상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선선하면서 사람 살기 딱 좋은 그 기후를 보여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갑자기 막 40도에 유방을 했다가 습도가 90으로 갔다가 안 풀려 며칠간 안 풀렸다가 그리고는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로 갔다가 그래서 사망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3일 추우면 4일 따뜻하고 절대 좋은 기후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람 죽이는 기후야. 그냥 추우려면 끝까지 춥고 그러면 몸이 단련을 해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황폐야. 황폐 병장이 걸린 황폐라고. 냉동했다가 해동했다가 냉동했다가 해동했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부석부석 해지잖아요. 황폐가. 우리 몸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나면 몸이 막 푸석푸석해갖고 막 부어오르고 막 예를 들면은 애 낳고 난 다음에 몸조리 잘못하면 우리는 진짜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서양 애들 보세요. 그냥 샤워하고 애 낳고 애 이렇게 안고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걔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체질이 영하 20도 들어갔다, 40도 들어갔다, 습도에 들어갔다, 막 열흘간, 한 100일간 비 한 방울도 안 내렸다. 말도 못하는 이 기후를 이겨내고 있는 중이어서 몸이 되게 1년 사계절을 보내고 나면 팍삭팍삭 늙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팍삭 늙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 극강의 기온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1년 이렇게 잘 살면 서로 축하해줘야 돼. 너무 잘 살았다고. 이거 견디면서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해줘야 돼. 세 번째 신뢰는 식물 얘기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백룡 얘기하다가 마지막은 제일 잘 살았다. 선행공유를 제가 다시 할게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삼척에서 자랐어요. 삼척 근덕 냉방 해수욕장하고 그 사이에 덕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있어요. 그때 저 백룡된 애들을 거기에서 되게 많이 보는 습관이 맞다. 그 마르티나라고 식물형 마리게 있잖아요. 네. 그게 마린의 뜻이어서 바닷가에서 잘 맞아. 자라. 네, 맞을 거예요. 여기 삼척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삼척에서 3일 때부터 자랐는데 제가 거기를 갔을 때 가을이 되면 녹화 꽃처럼 이렇게 피는데 색깔이 잎이 약간 이렇게 하얀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그걸 보면서 이게 맞아요. 마르티나니까 주로 해안가 돌틈이나 절벽이나 네. 달리아. 달리아. 선생님 얘기 좀 했어요. 저 하지 않았나요? 아니 다 같이 궁금하고 달리아 서로 얘기해 주세요. 달리아 조금 들었거든요. 음. 국가가로 여러 회사의 운용이 다 달리아인데 한 명이 달리아 DAHLIA 이렇게 나오네요. 계약일은 7월에서 11월이고요. 원산지는 멕시코인데 멕시코에서는 처음에 그걸 비산전소에 북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테말라,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 쪽인 것 같아요. 정부 파단의 심어기를 여러 회사에 심어놓고요. 땅속에 동해줄기가 여러 개가 있고 고산지방에서 자생함으로 대부분의 품종이 여름 보호되는 역하고 봄 가을에 개화 상태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제들이 여름 좀 고온 났어도 비가 많이 와서 꽃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베이비생인데 이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 이 그때 덩이 이거 있죠. 전 그런 기억이 나요. 왔거든요. 그 꽃은 노란색, 흰색, 붉은데 가지색은 여러 가지인데 여름과 가을에 큰 꽃 이삭을 핀다고 여기까지. 다른 선생님 것도 얘기해 주세요. 건강에서. 진드기가 진드기 이삭들이 벌레들 내 습격을 잘 받는다 보면 이삭이에도 이게 약초로도 쓰이나 봐요. 그래서 동물들이 얘를 싫어하네요. 안 뜯어먹는데요. 진통제 같은 그런 걸로도 쓴다고. 뿌리 부분이. 내 뿌리 부분인데 병들이 되게 많대요. 흰가루병, 고산병, 썩어병, 바이러스에 예쁘이가 걸리면 발육 부진이나 잎사귀가 이렇게 기형으로 나타난다든가 그리고 회색 곰팡이나 이런 것들 썩어병은 습한 곳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예, 그리고 너무 건조해도 또 흰가루병이라고 해서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건식은 그거처럼 생기는 그걸로 건식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얘도 입조량이 좋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꽃이 커서 그러니까 비옥하고 부식질이 많은, 유기물이 많은 그런 토양에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좀 뿌리가 잎뿌리라는 게 아니라 머리뿌리라는 게 네네네. 고구마처럼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튜브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알코올이는 튤립이나 알리움이나 이런 동그란 양파 같은 거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양파 같은 게 아니고 고구마나 이런 것처럼 줄기가 부풀어져서 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여서 네. 대화를 연장하려면 꽃이 겨울, 가을에 꽃이 다 지고 나면 뿌리를 태워서 따로 내안주는 보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실내에다 뒀다가 봄에 다시 심어야겠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에게 지금 삼척에 계셨던 그 할아버지께서 가을이 되면 추울 때가 되면 식용유통이나 페인트통처럼 양천통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방에다 갖다가 놔뒀다가 봄에 다시 심는 거를 보고 해마다 되게 잘 자라서 좀 풍성하게 나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저기 뿌리를 어차피 지금 자생지가 멕시코 인구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겨울 추위가 없는 곳이잖아요. 영하로 거의 안 내려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코스타리카 뭐 이런 데쯤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햇볕 좋아하고 뭐 이런 거는 똑같고요. 그런데 반해서 겨울 단연이기는 하지만 겨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뿌리를 그대로 우리 땅에다가 두시면 이제 얼어서 없어져서 땅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게 아까워서 뿌리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모래나 뭐 이런 뿌리하고 묻은 채로 그거를 좀 흙감 같은 좀 시원한 공간에서 그러나 영하로는 안 내려가는 그런 공간에서 겨울 동안 보관을 하셨다가 보통은 이제 겨울 추위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바로 것 같아요. 더 늦어지면 꽃피는 시기를 또 놓칠 수가 있어서 백합도 그렇고 이 달리아도 그렇고 결국 꽃을 피우는 시기는 5월이 되기 전에 심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야만 제 시기에 좀 나오는 편이고 지금은 벌써 늦었죠.
지금은 꽃을 이미 다 피운 화분 상태면 모를까 그 밑에 있는 뿌리로는 심는 거가 이미 시기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꽃을 이렇게 그 보통 수거나 혹은 튤립, 백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알뿌리 식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밖에는 꽃을 피우지 않아요. 대신에 한 번 피울 때 엄청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을 피우지 튤립을 꽃대 한 번 잘라줬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그 밑에서 또 올라오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튤립만큼이나 꽃도 크고 그리고 튤립만큼이나 색상도 화려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튤립보다 더 화려하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엄청난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헤딩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처럼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꽃이 진 꽃을 자르고 보면 그 밑에 새로운 애가 또 달려 있고 또 피고 나면 또 자르면 또 있고 지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쨌든 이 식물은 어찌됐든 간에 영양분을 만들어내야만 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영양분을 식물이 만드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꽃을 만들어내거나 광합성 작용이 살짝 모자란다고 생각들면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지속성을 가지고 꽃이 계속 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름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제가 웬만한 관상용 식물들은 꽃을 피우면 안 돼, 그러니까 거름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피워야 되는 식물들의 경우에는 대신에 광합성 작용을 엄청 잘한다 얘가 햇볕이 정말 좋다, 정말 좋고 그렇다, 물 빠짐도 좋고 이렇다라고 하면 굳이 영양가를 주지 않아도 그 지속성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키우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저한테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달리아 DAHL까지가 달이에요. 달. 여기가 마이클 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리아라고 읽으시면 비누회사랑 저는 절대 개탄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를 달이라는 사람이 때문에 생긴 이름인데 이걸 자꾸 다리아라고 하시면 제가 정말 곤란해요. 달리아입니다. 달리아. 왜냐면 DAHL까지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달리아라고 쓴 거고요. 피나타노님을 아마 쓴 것 같은데 피나타는 그 되게 멀티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잎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그래서 사실 달리아가 이런 애도 있고요. 엄청 종류 많은 거 아시죠? 튤립만큼이나 많을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튤립이 봄의 하이라이트라면 초봄에 예를 들면 3월 말에서 4월 초의 하이라이트라면 저는 여름 6월 말에서 7월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달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살짝 지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백합의 시즌이죠. 백합은 지금 꽃대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 정원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이따가 나가셔서 보시면은요. 지금 하이라이트 애가 있고요. 기다려봐 이런 애가 있어요. 좀만 기다려 나야 막 이러면서 기다리는 애가 있고 이미 진 애가 있고 저 작은 화단에서도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원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사계절 화단이니까 얘 지고 나면 뭐 올라오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달리아를 해마다 사실은 저는 알뿌리 깨내서 이렇게
할 만큼의 노동량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해마다 한 번 심는 걸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해마다 사요. 해마다 사서 해마다 집어넣고 그러면 겨울 완전히 겨울추위 오기 전까지 이 엄청난 색감을 제가 계속 보고 있다는 게 좋아서 여러 가지 색깔 섞어서 하고 저는 주로 선생님들은 어떤 색상을 좋아하세요? 꽃 색상 중에서 주로 어떤 색상을 선호하세요? 네. 음. 페일 색깔, 그러니까 페일 핑크, 페일 살몬색 이런 주황색은 왠지 진한 거. 중에서 붉은 이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색 좋아해요? 지금 피부에 흰색, 노란색도 어떤 노란색? 진한 노란색이요? 옛날처럼 그냥 되게 같이 애기 똥불도 되게 진한데? 네, 진하긴 한데 배나리가 되게 너무 깊은 노란색 여기도 그럼 살짝 페일이네요. 네. 살짝 흰색 들어가고 막 네. 이런 그런 흰색 가고 그런 게 너무 넘어가는 거 있죠. 다른 선생님 저는 제가 좀 싫었던 꽃 중에 하나 연산동이거든요. 연상은 시뻘건색. 예. 그 보면 도시에 그 시계 되면 연산하면 다 이렇게 피어요. 꽃장기 색깔. 싫어요. 빨갛고 막 그냥 먹고 싶고 하얀색 연산하면 이뻤거든요. 근데 보니까 강한 건 싫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장미는 빨간색 좋아요. 예, 장미는 빨간색. 시뻘건. 예, 개나리 꽃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두 가지는 좀 그래도 좋아요. 전반적으로는 예, 선생님도 그러면 조금 예. 연한 색감에 꽃에 따라서 다른데 연상하고 정말 싫더라고요. 너무 많이 받는 여기는 어떤 색 좋아해요? 진한 진한 거. 예를 들면 어떤 조합? 또 색이 빠지기 전에 엄청 진하잖아요. 그런 상태 달리아도 되게 채도가 높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막 브라이트한 네, 막 이런 그리고 느낌. 지금도 이제 장미 피면은 색이랑 파란색이 같이 이만큼 있잖아요. 네. 보색 대비도 좋아하고 뭔가 네. 이렇게 강한 애가 강한 뭉치는 색깔. 거. 선생님 어떤 보라색 계열. 보라. 라벤더. 라벨라. 푸른 계통. 네. 그러면 푸른 계통과 어울리는 이런 그런 느낌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색의 조합들이 되게 다르고 그게 이제 옷차림에서도 표현이 될 때가 있고 정원에서도 표현이 될 때가 있고 유난히 무채색만 입으시는 분도 계시고 유난히 어떤 색감을 좀 그 되게 센 거 집어넣어서 입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원에서도 되게 비슷한 그런 감각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랑 좋으니까 내가 사고 가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나는 이런 계열을 좋아하니까 이런 계열로 내가 사갖고 가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조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나는 완전 이게 대칭되는 이런 색감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식물을 골라낼 때에도 이렇게 붙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딱 가져가야 되고요. 그게 지난주에 제가 했을 때는 여기다가 흰빛깔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머지시키는 그런 작용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색에 대한 훈련을 조금 평상시에 내가 가끔 제가 스케치북 그렸잖아요. 그 스케치북에다가 색연필 동원하든 아니면 사인펜 동원하든 왜 내가 좋아하는 색만 일정 네모를 만드시고요. 네모 똑같은 네모를 만들어 보시고 그 색 조합을 한번 칠해보세요. 나 요렇게 그거를 저희가 팔레트라고 그러잖아요. 나만의 팔레트를 딱 만들어서 요렇게 섞으니까 예쁘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 계시다가
식물을 봤을 때 홀라당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아, 내가 그렇게 조합했을 때 괜찮았어 하면서 그럼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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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보니까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돼서 골라가셔서 그거를 식물에다가 식재하거나 화단에다 식재하거나 아니면 화분에다 식재해 보시면 그 느낌이 확연하게 다르게 잘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 칼라 스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식물 식재를 하는 편이에요. 주로 저는 그 저기 지금 방금 말씀처럼 파스텔 톤만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화이트나 페일, 뭐 퍼플이나 핑크 이렇게 가다가도 진짜 방점을 찍듯이 완전 주황, 완전 빨강, 완전 진한 자주를 한두 점씩은 꼭 넣어가지고 포인트 넣는 그런 기법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평상시에 계속 좀 생각하고 계셔야 그게 불현듯 그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축구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 때는 연습처럼 하라고. 이게 나는 말이 딱 맞아요. 왜냐면 공부할 때는 진짜 죽을 마음으로 죽으라고 한 다음에요. 진짜 막상 실전에 딱 투입되면 그냥 정신줄 놔야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계산 하에 식물을 골라낼 수도 없고요. 그 모든 계산 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넣고 한 다음에 이미 머릿속에서 싹 들어가면 진짜 실전에서는 저희가 이제 식물 고르러 가면 저희 연구원들이 대번에 알거든요. 제가 현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아무리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사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식물 시장에 딱 가면 한정된 수량의 한정된 식물이 딱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제가 강력하게 유니크한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조합밖에 없어요. 어떤 조합을 선택해내느냐가 그 식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 내가 파스텔톤 이거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정신 좀 딱 놓고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았는데 오 너무 괜찮다 이렇게 되려면 사전에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는 괜찮아 딱딱딱딱 뽑으면 돼요. 이 단계가 살짝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계속 색깔 칠해보시고 보시고 있으신가요? 달리야. 제가 시간 마지막 질문. 오늘따라 그때 꽃만 떼는 거예요? 아니면 꽃 안에 줄기까지를 떼죠? 그거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꽃이 있는데 그 밑에 봉오리가 있는 걸 알면서 저 밑에서 자르는 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보고 여기가 더 남아있다 그러면 위에서 자르고 없다 그럼 아래에서 자르고. 빠르게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진짜? 제 거였는데 체험하시죠. 저는 공유가 안 돼 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빠르게 발표해 주실 분. 네. 아닌데. 너무 사전 부분 우리만 늘어나고 자료 상태나 뭐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성명은 콜라보님 왠지 빵은 지금의 결과 연산기간 남아프리카 단연법 등 단연법은 3모드로 만들었고요. 줄기는 높이가 30에서 50cm까지 크고요. 그리고 아래는 나무집이고 위쪽은 추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지가 갈라지고 전체 붉은색 생펄이 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꽃은 5개에서 30개까지 피기도 하는데 유사 모양은 아니고
색깔은 주황색, 분홍색, 흰색 등으로 되게 다양하게 방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건데 제라늄하고 어떤 유형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좀 궁금하거든요. 제라늄하고 펠라고늄하고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을까요? 제라늄은 한 붉은색 있는데 꽃이 하얀색으로 피고 얘는 그 꽃이 크고 얘는 주기에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작고 왜소하고 라고 느꼈습니다. 혹시 박선영이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제라늄과 펠라고늄의 차이점? 일단 모르는 걸로. 일단 그 식물은 완전히 다른 식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식물이고요. 그리고 어느 한 식물이 대단히 오해에 휩싸여 있는 식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제라늄이라고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라늄은 이름이 펠라고늄입니다. 없고요. 일단 자생지가 너무 달라요. 제라늄은 온대성 기후 지역의 유럽입니다. 유럽의 온대성 기후 지역에서 자라고 있고요. 대신에 펠라고늄은 자생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쪽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엄청나게 다른 식물인데 하나는 남반구 식물이고 하나는 북반구 식물인데 제가 왜 이게 대혼란을 우리나라만 대혼란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혼란스럽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펠라고니움이 남아프리카에서 유럽에 들어올 때 제라늄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꽃을 피워요. 그리고 제라늄이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꽃돌이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풀과 식물의 꽃돌이처럼. 그거가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남아프리카에서 가져갈 당시에 이미 얘를 제라늄이라고 명명하고 가져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전적으로 보니까 자생지도 전혀 다르고 식물이 완전히 다른 애를 대혼란을 겪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라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펠라고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뭐 랜디라는 애가 제일 주황빛을 띠고 있는 랜디도 있고 캔디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식물이고 아프리카 쪽이 자생지기 때문에 당연히 아프리카 기후를 좋아해서 강렬한 햇볕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겨울을 추운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아주 잘 자라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 식재할 때 바깥에서 키우기도 해요. 이 펠라고늄을 그 달리아처럼 그냥 그 1년 내내 그냥 화려한 꽃을 보려고 키우는 거고요.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펠라고늄을 심으면 다음에는 기약은 없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니까 하는 거고 대신에 실내에서 키우시려면 캐를 걷어서 키워주고 빛만 좀 좋으면 물 많이 주는 거 안 좋아하니까요. 아프리카가 비가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물은 조금 적게 해주셔도 추가로 누가 또 제라늄 혹은 펠라고늄 잘못 알려져 있는 제라늄 혹은 펠라고늄에 대해서 1년 내내 꽃을 피울 거예요. 조금만 좋으면. 그래서 저는 실내 식물들이 지금 저쪽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집단적으로 넣어놓은 게 다 실내 식물들이거든요. 저렇게 꽃을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잎을 보는 식물들인데 그에 반해서 펠라고니움은 실내에서 가능한데 꽃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귀한 식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사랑받는 식물들. 피추니아만큼이나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식물들. 네, 다음으로 긴 시간. 네. 오늘 길어졌네요, 진짜. 네, 감사하고요.
6월은 제가 스터디 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베로니카, 로베리아, 눈기수만 과외와 과외 그 4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은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할 거라서 다음 주 안으로 다 웬만하면 배송을 안 하고 오셔서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배송하다가 사고가 정말 많이 나요. 막 끼고 뒤집어지고 아무리 잘 싸서 보내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그러면은 저한테 꼭 인식을 해주세요. 근데 가져가는 애들 중에도 바쁘시거나 뭐하거나 하는 애들을 양해하고 갔더니 걔네들이 집에 가서 못 가는 중에나 거기서 가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엎어졌나 봐요. 가져가는 그 당황스러워 가져가는 들어갔는데 열심히 흔들려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달리아가 그랬어요. 달리아가 좀 그때 위험했었어요. 바람 불어 아까 한번 뒤집었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는 6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리 이거 3,000원에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6,000원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차이가 한편으로는 혜경 씨가 뭐